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했다가 논란이 되자 오늘 재개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2달 전쯤 이준석 대표 측이 써준 투자각서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카드로 활용됐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은닉한 휴대전화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래 취임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슬슬 대통령 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굉장히 냉정하고 각박한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또박또박 걸어가겠다라는 말 보고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런 멘트는 한미 FTA나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이 좀 갈렸을 때 국익만 보고 또박또박 추진을 하겠다라는 때 이제 쓴 내용인데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관리도 좀 정확하게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하지만 권력자가 아닌 민생 해결사로서의 이미지를 좀 여러 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중단된 지 하루 만에 재개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코로나19는 핑계고 좀 소통을 멈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한 거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기자분들에게 좀 다소 역정을 섞인 반응을 내렸던 게 전 정부와의 비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정부와의 차별성을 이제 부각을 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다르고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하면서 인사실패가 거론이 되면서 차별성 부각에 이제 실패를 했었습니다. 아마 중간에 외교 순방을 가면서 도어스태핑을 좀 일주일 정도 쉬면서 좀 편안했던 것도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데 기왕 차제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어스태핑 같은 게 이제 관례로 정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두고두고 업적이 될 테니까 기왕도 좀 더 수고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게 된 이유기도 하죠. 이 성상납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이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철수 의원과 당시 그 대선 후보였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단일화 카드로 쓰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정치 여정을 보면 단일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풍부한 단일화 경험을 가졌던 안철수 입장에서 단일화에 반대를 했던 이준석에 대한 견제 카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했던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이 각서가 실제로 활용이 됐냐는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각서의 활용 범위를 떠나 가지고 이제 이준석 녹취록에 보면 "사람을 한 명 보내겠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실제로 김청일근 정무실장이 그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중징계는 좀 불가피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준석 당대표 관련 이야기인데요. 경찰이 이준석 당대표 관련 의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은닉한 휴대전화의 존재를 파악을 했습니다. 뭐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석 대표의 이제 정치적 미래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실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광주시장 출마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왜 세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기반, 특히 또 진정성 있는 서진 정책에 대한 좀 입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광주시장 출마했으면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좀 내쫓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 냉정하게 회의적입니다. 노원구 공천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시 대표급으로 올라서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휴대전화의 뭐 전개부터 연예계 인물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판도라의 상자가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이제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이재명 고문이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출정식 세 글자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이제 놀랐던 거는 과연 그 어대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일강 구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선택을 할까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얘기가 나왔었고 했었는데 박찬대 의원과 동행을 하면서 이제 그 물음을 이제 해소를 시켜줬고요. 다만
강한 출마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위로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는데 네. 냉정하게 대선 국면에서 그 부동산 이슈가 나오면서 이낙연, 이재명 그 백중세로 끝났던 그 광주 경선을 보면은 이제 좀 그 달래면서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모양새를 펼쳤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정의당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원 사퇴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위기의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조직이 가장 탄탄했던 정당이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보듯이 20대 남성들은 이제 국민의힘과 이준석에 열광을 했었죠. 심상정 대표가 오늘 세대 교체가 처방이다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좀 너무 좀 안일한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정의당이 좀 근본주의, 원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회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 여성이라고 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다시 한번 이름을 노동당으로 바꾸고 제2창당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여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중앙 정치권을 쭉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지역 정치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하고 있고 또 방문할 예정인데요. 사실 민주당이니까 광주와 전남의 민심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박주민 의원이 이제 헌법재판소를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좀 이전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당내 주자들이 광주 시민들한테 어떠한 이렇게 선물을 내놓거나 공약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거리가 이제 부족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름만 알리고 가는 형식이 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는 좀 식상함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권을 교체를 한 이때 광주에서도 뭐 예산 문제라든지 그 국민의힘과의 협치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지금 차제에 내려오실 주자분들은 본인이 국민의힘과의 협치 그 적격자이기 때문에 광주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좀 날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또 내일 민주당 광주시당의 윤리위를 열고 이제 박미정 의원과 이 최영환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요. 특히 박미정 의원은 약간 일부 인정하기도 해서 좀 징계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네. 일단 최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도피했기 때문에 뭐 제명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네. 박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한 게 이제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본인은 정작 노동운동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엄격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동안 노동운동에 좀 헌신했던 그 부분을 좀 감형으로 좀 참작을 해주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자로 봐서 좀 경징계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광주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던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의 금지 원칙에 따라서 하지 못하게 됐는데 정책 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지만 5명입니다. 23명의 의원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 임기 회기를 몇 번째 거치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정책 지원관 뭐 5명으로 23명의 시원을 뭐 지금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북구의 지역구가 있는 시의원께서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함부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차라리 지원관 제도가 정착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의정 활동이 가능한 시의원인지 아닌지 여부가 이미 선거 과정에서 좀 필터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좀 그런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야기를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